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영국 런던 대학원에서 동양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2003년에도 작가님이 좀 아주 유명하셨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장편소설 통역사 인터프리터를 발표하셔가지고 펜 해밍웨이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신 작가님 무대로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올라오세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효율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진행을 해서 청중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대화 시간을 이어가고 이어서 청중들께서 작가와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는 재미있고 소설가 수키김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김 작가님은 2014년 10월 미국에서 Without You There is no Earth라는 제목으로 평양 체류기를 펴내셨습니다. 이 책이 지난달 국내에서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김 작가님과 대화할 시간이 생긴다면 북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포함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행은 기본적으로 자유토론이지만 화제가 들쑥날쑥하게 나오지 않도록 엉키지 않도록 약간의 순서를 두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로서의 수키킴에 관해서 대화를 주로 이어나가고 이어서 2부에서는 평양의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수키킴,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2부 초입에 김 작가께서 약 10여 분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토대로 패널 분들께서 대화를 질문이나 코멘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 작가님께서 작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수키김에 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국말로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런데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따가 다시 잘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에 갔고 그리고 또 늘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문학계 감수성이 예민하고 늘 내가 글을 쓰겠다 늘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렇게 글짓기 대회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에 이민 가면서 어려운 이민이었고 우리는 한국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유학 차원으로 많이 보는데 진짜 힘든 이민이었고 그래서 제 생각엔 거기서 많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영어를 완전히 못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내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간 거 자체도 좀 기적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컬럼비아에서 영문학 전공하고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미국에 살려보면 그게 컬럼비아 유니버시티가 동양 문학이 굉장히 뛰어나요. 미국에서 동양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컬럼비아에서 많이 이렇게 뭐 석사학위를 받고 그러는데 한국 문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물론 일본 문학, 중국 문학은 굉장히 번역도 되고 그러는데 한국 작가를 미국 사람들한테 누구냐 아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한 명도.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미국 영어로 창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길을 바꿔서 그때 정말 20대를 다 바쳐서 쓴 게 통역사였습니다. 근데 통역사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인 소설이라는 이제 반응을 미국에서 받았죠. 그리고 그 출판사 자체도 미국에서 가장 좀 문학적인 출판사. 그래서 이제 통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같은 장르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의 고민 그리고 아픔. 특히 이민이라는 게 자기 나라를 무언가 이유가 있어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선택이었던 아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니어서 이제 내 나라를 등졌다. 그러면 내 나라를 등진 거에는 커다란 그리움, 아픔도 있지만 그리움이 제가 기억하는 제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그리움이에요. 너무 한국에 가고 싶고, 너무 그립고, 내 나라 말이 쓰고 싶고, 친구들이랑 제가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아련하다거나, 그렇게 어린 중학 고등학생들, 떡볶이 먹고 그런 모습 저는 못 해봤으니까 그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는 중고등학교 소녀시대를 보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저의 작가로서의 길을 지배한 것 같고 그래서 통역사 자체가 살인물이에요.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 부모를 잃은 슬픔이 솔직히 저한테는 작가로서는 고국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했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그러니까 늘 그리워하고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같이 살지 못한 인생을 그리워하고 그게 이 스토리의 주제를 하는데 그리고 그 통역사가 나오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북한을 가게 됐어요. 2002년도에. 근데 그때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쓴 거는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저널리스트라고 많이 소개가 되는데 솔직히 저는 저널리스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갔어도 나와서 작가로서 글을 쓰다라고 에세이 청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2년도가 김정일 환갑 때 들어가서 나와서 제가 쓴 글은 한 굉장히 장편 커버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 장르가 그걸 리터리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저널리즘보다는 솔직히 그러니까 소설은 아니지만 비소설로 아주 길게 이 물이 맛이 어땠나를 한 반 페이지로 설명한다든지 안 간 사람이 간 것처럼 그걸 설명하는 그런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또 갔죠. 필러마닉 뉴욕 필러마닉 그때 하퍼스피 평지라는 곳에서 거기 에세이가 많이 다뤄지는 그런 문학지인데 거기서 보낸 거예요. 저를 가서 스케치를 가지고 나와라. 그냥 이렇게 가서 필러마닉이 무슨 음악을 어떻게 했다 이런 리포트가 아니고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안 간 사람도 간 것처럼 아주 장편을 써와라. 그게 제가 한 글이에요. 필러마닉 들어가서 그 글을 썼고 그리고 거의 1년 후에 나왔어요. 오래 걸려서 그 필러마닉이 어땠나 그때 모든 게. 근데 느낀 게 벽이 있구나.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쓸 수가 없구나. 내가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 북한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 왜 내가 공감할 수가밖에 없었나. 어떻게 보면 분단의 슬픔 무엇보다도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이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 가족들이 헤어져서 의도치하는 헤엄을 겪는 거 그리고 또 제가 2009년에 풀브라이트 스콜러로 한국에 나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이화대학에 베이스를 두고 그때도 느낀 건 아, 이 나라는 내 고국인데 굉장히 복잡하구나. 북이랑 남이 갈라져서 진짜 한 세대가 다 그리워하면서 죽어간 세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젊은 세대의 이 분단에 대한 느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때 탈북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런 오르가니제이션도 굉장히 많이 그룹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백그라운드를 갖다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북한을 만들면서 2009년도에서는 한국에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소로스 재단에서 장학금을 타면서 그 계속 거기 돌아다녔어요. 몽골도 가고 뭐 단동도 가고 연길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케치를 계속 그 토픽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회가 났죠. 평양과학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기회. 근데 그게 제가 찾던 기회. 그러니까 들어가서 부딪혀야겠구나. 내가 들어가서 겪지 않고선 절대 아무것도 쓸 수 없겠구나.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는 이렇게 기자가 앉아가지고 인터뷰가 어땠습니까? 대답을 받아서 쓰는 글이랑 굉장히 달라요. 겪은 체험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름 학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을 학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침 김정일 장군의 마지막 6개월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온 거죠. 작가로서의 스피킹 늘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는 문학적인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정말 그 생각만 안 하고 쫓아다니지 않는 그런 게 업세션을 뭐라고 그러죠? 업세션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고국, 뭐 그리움, 슬픔, 헤어짐 이걸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제로 통역사를 썼고 그리고 이제 Without You There Is No Us 평양의 영어 선생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이어져 나가겠죠. 작가로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패널 두 분께서는 각각 저서를 4권, 2권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취향과 지향점들이 약간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황 작가님은 그 역사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저술 작업에 좀 흠뻑 빠져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황 작가님이 수키김 작가님에 대해서 이 평양의 영어 선생님 말고 그 이전에 그 작가로서의 수키김 또 이방인이 아니라 통역사를 낸 그 작가로서의 수키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생각이 고국에 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여기 이제 뭐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고국에 있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독자들한테 자기 이야기 말고 특별히 이제 재미동포로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처해 계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글을 쓴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서 나는 이걸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또 특별히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다른 게 제가 생각해보는데 내가 아까 지금 질문한 거 너는 네가 작가로서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그 다른 입장이 저는 모국어로 글을 쓰지 않잖아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국어라는 건 당연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아기 때부터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가 오면 비고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거고 근데 이제 외국 그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제가 쓰고 있는 그 랭귀지에 대한 비가 오면 벌써 비고 레인이거든요. 두 가지 선택이 오고 나한테는 늘 언어가 두 가지 선택이 온다는 건 문화 그리고 생각 자체도 사고방식까지도 두 가지가 온다는 늘 두 가지가 같이 돌아오는데 두 가지에 늘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소수고
그러니까 내가 동등한 두 가지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과 저랑은 늘 그 사람이 되시고 저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게 저 글을 쓰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게 굉장한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가 파크너예요. 왜냐면 단어가 끝도 없어요. 그 사람 글을 영어로 읽다 보면 내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나도 영어가 이럴 텐데 왜 나는 갑자기 몇 페이지 보다가 또 사전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랭귀지를 너무너무 단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거는 그게 약점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왜냐 당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랭귀지를 갖고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작을 하게 되는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은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다 그런 거는 말하자면 한국의 문학인들이라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 처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한다는 건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제 입장이 자기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로 채택한 사람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게 커다란 약점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하나? 그럴 수도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이라든지 글을 쓰는 분들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약점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네, 황 작가님 그 답변 들으시면서 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그 패널로 참석하신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은 그 책 중독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실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 쓰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내신 책들은 전부 이제 사회과학 책들 그리고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은 아주 딱딱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독후감을 또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황 위원님의 피 속에는 작가의 피가 흐르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소나기,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소나기의 작가 황순환 선생님이 조부시고 할아버지시고 시인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삼촌 되십니다. 이런 분이 보시는 수키김 작가에 대한 코멘트는 어떨까요? 여보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왜 초대됐는지 맨 처음에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학하고는 거의 먼 사람인데 아마 오늘의 주제는 주로 이제 Without You, There is no us, 그러니까 번역이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패널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성급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책보다는 저는 이 통역사라는 책 때문에 좀 한번 뵙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거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007년 아니면 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미국에 갔더니 미국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서 스키김을 아느냐 그래갖고 저는 사실 발음도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너가 한국 사람인데 모를 수 있느냐. 그래서 참 내가 모르는 한국 사람을 너는 왜 알고 있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꼭 읽어보라 그래갖고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감히 평을 한다는 것보다는요 몇 가지 이제 결국 2부 얘기랑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부에 대한 이 책은 아주 최근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옛날 읽은 책이라서 약간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이제 감흥과 그때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 그거를 해갖고 2부랑 좀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유치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통역사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 박수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뵙는데 그 모델이 혹시 본인 작가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성장 배경이라든지 사고방식이 물론 주인공 자체가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결국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경험을 담은 거 아닐까?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은 그 주인공 박수지라는 그 작가분이 본인이 어느 정도가 닮고 어느 정도가 다른 사람인지
그건 먼저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지 파크이 저라는 반응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수지가 부모님이 우선 살해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 미국에서도 낭송을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 제가 제 자서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지의 그 겉면에 비슷한 그러니까 많이 제 인생에 살면서 따왔죠. 수지가 콜롬비아 다니고 뭐 그런 거 따왔는데 이제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아니래도 그 가장자리에 있는 캐릭터들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들어있고 나의 조각조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깨트려서 다시 이렇게 성립을 하지 않나. 그래서 수지를 쓰면서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근데 나는 내 성격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작가를 하면서 솔직히 저는 작가라는 글 쓰는다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글 쓰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데 그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면은 그런 거예요. 나랑 비슷하게 만들고 나를 다 깨부셔서 또 다른 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좀 자유스러워지고 나한테서 뭐 그러니까 수지 많이 있죠 제가. 저도 솔직히 그 수지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은 건강히 잘 살아계시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수지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죽음.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수지한테 오는 충격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책이 보통 책은 나중에 죽던지 뭐 이러는데 이 책은 죽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면서 그냥 죽음이면 안 되겠다. 살인이어야 한다. 왜냐면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알던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서 뺏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험악하게 무엇이 와서 나한테 가장 소중했던 걸 뺏어가는 거. 근데 제가 13살 때 소녀에 느꼈던 우리가 이민을 하면서 정말 한순간에 JFK 공항에 도착하면서 한국말도 끝났고 내 나라도 끝났고 내가 생각했던 손실도 끝났고 나의 미래가 끝났고 그 충격이랑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아까 부모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플롯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보다는 이제 이 제목 그대로 여기서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런 옛날에 여고 시절 복장을 입은 주인공 내지는 뭐 혹시 저자의 모습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제목이라고 합니다. 통역사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합니다. 통역사는 하나의 쉐이드거나 혹은 어떤 주요 키는 to be invisibl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작가님하고는 다르지만 저도 어떤 문화적인 충돌 같은 거를 좀 제 경험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이 통역사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결국은 작가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제목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기서 통역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은 구경꾼, 바이스탠더라든지 구경꾼과는 뭐가 다른 건지 아니 같은 건지 그리고 이런 통역사 입장에서 결국은 이건 2부 얘기로 돌아갈 건데 미리 좀 얘기하면 2부에 나타난 바로 평양의 영어 선생님도 통역사 입장에서 즉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서술하신 건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통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비냐 레인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나한테 올 때 그거에 대한 이렇게 혼동감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저건 나한테 비도 되고 레인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걸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통역이 된다면 번역이 된다면 고민과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한테는 비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레인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통역사를 쓰면서도 거기에 가장 주인공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게 완벽한 번역이 가능한가, 완벽한 문화에서 문화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가, 소통이 가능한가, 너와 나, 나와 남. 그러니까 이게 다 경계잖아요. 근데 그 경계성을 제 생각에는 늘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에서 통역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민을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어두운 이민사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민은 바깥에서 보면 뭐 좋은 아이빌리 대학 나와서 성공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어두움, 그렇지 못한 삶, 그리고 이민을 해서 정착 못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것 같아도 거기서 나오는 아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통역 매끄럽지 못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가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다른 세계로 가지 못했을 때 그게 중립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자꾸. 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책 인터프리터를 보면은 맨 앞대 머리에서 이제 수지박이 이제 통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직역을 하지 않고, 리터럴리 통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의역이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국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2부에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도 2부에서 평양의 영어 선생님도 그 평양에 있는 학생들의 말을 그런 입장에서 통역을 하신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게 직역이 네. 오역이야. 오히려 그 직역이 오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역이 오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한 통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지. 그러니까 한 문화가 한 문화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오역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사라지든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통역사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통역사가 올바르게 통역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통역사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통역이 또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럴 수 2부 때 있죠. 한번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죠. 이건 어렵네. 굉장히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네, 황 작가님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그리움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책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 외에 이제 앞으로의 집필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 그거 외에도 또 뭐 담고 싶은 뭐 작품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초본이 끝난 작품이 있는데 그건 소설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막 저렇게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라이트한 글을 써보려고 제가 이번에도 잡지에 에세이 하나를 썼는데 요즘주에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뭐 굉장히 라이트한 여성에 대한 토픽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면 꼭 그림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되실지 모르고 변화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친구와 고국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내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두 책 다 그 안에 좀 아련한 슬픔이 좀 있는 그런 주제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그 교포사에서는 이창래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비견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창래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분? 아니면 비슷한 분?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문학 세계 안에서는 다들 작가니까 그게 이렇게 내가 한국인이고 저 사람도 한국 태생이다. 그거에 대한 이렇게 뭐 그렇다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엮는 건 바깥에서 엮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봬도 전혀 그런 건 없죠. 그냥 작가 중에 한 명? 자주 만나셨어요? 아니요, 한 번밖에 못 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창래 교수는 65년생인가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 이방인이라는 책으로 그 미국 사회에서 유명해졌고 최근에도 그 만주의 바다 위에서라는 작품을 작년에 국내에서 작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 수키김 작가님과 함께 그 미국에서 한국계 작가로서 그 이름을 떨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작가로서의 수키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하나만 더.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결국 이 질문이 2부랑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통역사는 물론이고 이번에 나온 그 평행 영어 선생님을 보면은요, 이제 본인이 이제 광산김 씨 얘기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흐르는 것은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와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약간 허물어져가는 그것과 이제 서구 문명의 충돌 내지는 갈등 이것을 두 책 다 강하게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래갖고 저는 잘 돌아가신 줄 알았지만 제가 아버님이 보면은 굉장히 강한 그 유교적 전통을 상징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포 사회 내지는 한국 사회의 그 미국화 혹은 표현에 따라서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제가 2부 질문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종교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이민자들의 인생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대부분 막 일주일이면 7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데 그리고 제가 저 책을 쓰려고 통역사로 아예 일을 했어요. 원래 통역사가 아니라 책 때문에 거의 1년가량 그러면 1년 정도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원한 건 연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내부를 떠나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내가 이 말이 돼야 되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통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거든요. 통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분들의 이제 인생을 보면 일주일에 전체에 그러니까 자기 삶은 전혀 없고 무조건 일하고 말은 하나도 못하고 이민사회 아주 구석진 곳에 살고 뉴욕 그러니까 변두리에 그리고 이제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는 게 이민자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낚시고 근데 이건 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곳이 모일 수 있는 집합 장소 그러니까 그 면에 또 거기에 대해 어두운 게 굉장히 많죠. 왜냐면 그게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갈 데는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하게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민자들이 왜 기독교로 열광을 하나 그러니까 그건 전혀 저는 그게 종교에 대한 타격이 아니에요. 이민자의 삶을 설명하려면 교회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평양의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수키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김 작가님이 그 평양 과기대에 어플라이 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정리해가지고 왜 평양에 가시게 됐으며 현지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이런 체류기를 쓴 동기, 과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먼저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입 취재라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그렇죠. undercover journalism 북한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들어가서 제가 알 수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뭐 누구랑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길을 찾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 찬스가 나왔어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평양과기대가 그리고 거기서 대학이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평양에 들어가서 부딪힐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 책을 쓰려고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책을 쓰려고 2008년도에 필로모닉 때 들어갔을 때 제가 들었어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이런 학교가 설립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평양과기대 쪽에 컨택트를 알아서 그래서 그때 어플라이를 했고 근데 우선 제가 글을 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바로 얘기했어요. 저는 통역사라는 소설을 썼다. 그거야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인포메이션이니까. 근데 그 외의 글들은 제가 그쪽에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엔 제가 그러니까 정식 기자가 한 번도 정식 기자였던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쓴 글이 막 뭐 북한을 비방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케치 정도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설도 북한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했죠. 한 2008년부터 했으니까 결국 2011년에 들어갔고요. 근데 들어갈 뻔 하다가 천안함이 터지면 바람에 이제 그때가 과기대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2010년 겨울에 이 학교가 오픈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평양 과기대라는 곳이 연변 과기대가 있어요. 원래 그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원래. 그 연변 과기대가 90년 초부터 설립이 돼서 아주 성황리에 되고 있는 학교고, 그거에 이제 또 다른 모델이 평양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에 모든 돈이 다 이제 후원금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교회에서 오죠. 남북 공동작인데, 그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후원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보수 없이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 보내지는 거고, 그래서 그 팀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11년 7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1년 7월, 그게 주체 100년입니다. 그때 7월부터 12월까지 거기서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노트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USB에 저장을 했고, 그리고 그 노트가 이제 한 400페이지 정도 노트를 적어서 책이 완성이,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기억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노트를 베이스를 해서 이 책이 돌아오자마자 집필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또 2011년이 김정일의 마지막 해라 제가 떠날 때 바로 제 마지막,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이 김정일 장군의 죽음이 이제 세계에 알려진 날 12월 19일 2011년이었죠. 네, 요즘 그 북한에 관한 그 북한에서의 삶의 그 실상 이런 것에 관해서는 탈북자분들도 한국에 지금 2만 7천 명 가량 계시고, 또 북한에서 찍은 각종 필름들이 TV에 그대로 방영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 작가님이 보신 것은 그 중에 한 편이죠. 그리고 평양 교회에서의 6개월, 또 여행이나 쇼핑도 감시하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김 작가님이 현장에서 보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특한 것은 이 권력층, 고위층의 아들들과 아주 특별한 교감을 나눴다는 것, 그들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생활을 이렇게 추리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것이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매스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그 과정도 아주 흥미롭던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셨나요? 미국에서는 10월 중순에 나왔고, 이제 나오자마자 많이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특히 색다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껏 접한 건 탈북자 수비, 그러지 않으면 저널리스트, 완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LA 타임즈라든지 기자들이 받아 적은 글이죠. 그거랑 다르게 이제 작가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가가 들어가서 문학적으로 풀어준 책은 이제껏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 못했던 면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그 안에서 사는 게 어떤가 그리고 데이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CNN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데일리 쇼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일리 쇼에 나갔을 때 그 존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그게 거기에 토스트인데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북한은 너무 그러니까 단면밖에 안 보여져서 뭐 핵무기 아니면은 뭐 그리고 아니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국경을 넘는 거 그리고 수용소 이런 거만 하니까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인간 모습이 있구나. 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joy 거기서의 기쁨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심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모든 복잡한 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걸로 보면서 북한이 우리랑 같은 인간이 사는 곳이구나. 이게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평이 나왔는데 인간화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더 이상 그냥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그 작가님이 휴머나이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이 책을 쓴 동기가 북한을 휴머나이즈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휴머나이즈 하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좀 짧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책을 써서 그쪽을 조명하는 것이 휴머나이즈 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마음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반응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쪽은 미국 사람들은 민족이 아니에요. 북한을 볼 때. 그냥 강 건너 부리니까 뭐 저기 수용소가 있나 보다. 뭐 저기 핵이 문제인가 보다.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이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황 작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황 작가님은 책도 아주 꼼꼼히 보시면서 김 작가님의 속 마음까지도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2008년입니까? 저는 정말 엊그제 같다는 생각.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중에 지금 2008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가장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거기서 그 연주회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한복판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했다는 걸 굉장히 크게 이제 다루고 또 하나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명씩 데려다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한 10분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한 30분 정도씩을 할애를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만일 제가 그 첼로를 전공한 남학생이 나와서 이제 배우는데 그 입장이었으면은 그 사람을 얼굴로 실제로 보는 것만도 굉장히 감명 깊었을 텐데 얘네들은 아주 굉장히 드라이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거기서 레슨을 받고 나오는 아마 그 학생이 콘트라베이스를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학생을 붙들고 우리 기자가 물어봤어요.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학교라는 세계적인 음악학교가 있는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런 학교가 있는데 네가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겠느냐. 그때 그 분위기로는 저 가고 싶어요. 좀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얘가 안 갑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농학가가 될 수 있는데 거길 왜 갑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거를 제 진심일까? 아니면은 저거를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을까? 근데 저는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철저하게 외국 외신 기자들도 오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시켰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가님 그 책을 보니까 걔네들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불편하고 얘네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여서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만일 그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 아까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거기에 왔던 그 학생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거짓말을 어떤 말을 해라라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짓말 이건 어떤 통제된 어떤 거짓말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걔네들 개인의 성향의 선택과 성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사회 전체가 어떤 거짓말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우선 필harmonic 그 occasion이 솔직히 그거가 커다란 쇼였죠. 왜냐하면 100명의 기자가 들어가는데요. 세계 탑 기자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거는 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본 평양은 절대 평양이라고 할 수 없는 온 도시가 반짝반짝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본 사람들도 그 콘서트를 본 사람들도 이거 한 명 한 명 다 선택돼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대답이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거짓말 그거는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짓말이 조금씩 제가 얘들이 왜 거짓말을 하나 일상화된 거짓말이 많았고요. 어떻게 버릇 비슷하게. 왜냐면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거짓을 배우는 것도 있고, 거짓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짓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주위가 다 거짓말이면, 그냥 거짓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뭐 이런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건데, 저는 거기서의 느낌은 일상화되는 거는 충분히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같은 눈을 쳐다보면서 이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 근데 그게 이제 하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사람 눈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그 일상화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사회 구조를 보다 보면.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원해서 할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안 됐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회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 5살, 6살 된 애도 뭔가 내가 이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알면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만일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짓말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종류가 좀 많은 거죠. 잘못된 걸 알아서 감춰야 되는 거짓말이 있고 걔는 나라가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맨날 생활총하는 거 바깥에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차원의 거짓말이 있고 또 어떤 거짓말은 그냥 무의식적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숙제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열어봐. 그럼 없는 거. 그건 애들이 하는 거짓말, 꼬마들이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0살의 청년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짓말이니까 제가 그래서 책에서 그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 나라가 하도 통제를 해놔서 어떤 면은 아이 같은 면이 나와서 그래서 하는 거짓말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걸 아는 거짓말도 있고 어떤 건 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에 나오는 거짓말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속어로 얘기하면 뻥 치는 거.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뻥이라는 게 쭉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커다란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거짓이니까. 네.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저는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국가에서도 김정일이 그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생애 첫 라운드에서 뭐 48탄가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걔네들이 그것이 자기네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얘네들이 한 것도 정말 모르고 얘네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다치게 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걔네들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알고 모르는 척 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또 모르고. 제가 그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걸로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제 소련에 들어서 러시아에서 한 10년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이 이 거짓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어떤 민족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I'm sorry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한 경우에 이제 농담으로 뉴욕 지하철에서 I'm sorry 하면서 뛰어가면은 너는 장비 켜라고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러시아 말을 이제 배울 때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I'm sorry 내지는 excuse me에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소련 생활할 때 그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볼까? 그러고 지금 저는 스키킴 작가님이 쓰신 거에 많이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늦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가 원래 있는지 모르는데 미국이라든지 서구 문화에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소리라든지 익스큐즈미가 되면은 진짜 용서가 돼요. 넘어가는 문화라고. 근데 여기서는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늦었으면은 내가 그냥 오늘 몸이 아파서 잠깐 실수해서 늦은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아니라 그 다른 그 뭐에 의해서 늦었다는 걸 핑계대는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다가 간단한 글을 쓴 게 하나가 러시아 말에서 익스큐지미, 그러니까 그쪽은 이지비니째라는 말을 쓰는데 이지비니째라는 말이 회복된 것이 탈소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황 작가님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거꾸로 같은 사회주의권에서의 그 행태, 오히려 용서를 빌면 용서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니까 죄를 인정해버리면서 처벌을 받는 입장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거 좀 해봤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거는 얘네들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알고. 근데 이제 많이 거의 폐쇄 사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질문에도 나오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반도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제가 이제 패널로 와서 질문 가지고 들으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도 굉장히 없을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네. 제가 혹시 질문 던져도 될까요? 네, 우리 황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주의의 삶을 동경하셔가지고 1991년에 그 소련으로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거기서 그 공부를 하시다가 마침 그때 사회주의가 붕괴되니까 그 현실을 보시고 방황도 좀 하시고 그러다가 그 분쟁 지역
취재를 통해서 좀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1994년에는 북한에서 소련으로 온 벌목공들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유랑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 그걸 취재해달라고 해가지고 취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용어가 정착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신데 그 북한과 또 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그 탈북하신 분들 말고 국내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가진 몇 분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